인공지능 서버에 사용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해서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평균은 한 자릿수 중반, 그리고 저성장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반도체 종류 중에서도 인공지능 쪽에 쓰이는 반도체가 가장 성장성이 높은 그런 반도체 중 하나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 쓰이는 반도체가 무엇이 있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실 게 AI일 것 같아요. 네. 반도체에 있어서도 지금 AI 관련 주가 너무 강하고, 네. 그래서 AI 열풍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것 같은데, 예.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과거 닷컴 버블 때처럼 네. 이번에 AI가 굉장히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네.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혹시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반도체 산업 관점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이 반도체 산업 안에는 여러 가지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는 당연히 성장이 낮은 반도체도 있고 성장이 높은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인공지능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인공지능 서버에 사용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해서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평균은 한 자릿수 중반, 그리고 저성장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반도체 종류 중에서도 인공지능 쪽에 쓰이는 반도체가 가장 성장성이 높은 그런 반도체 중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더 인공지능 이쪽에 주목하는 게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 쓰이는 반도체가 무엇이 있는가? 당연히 반도체 중에서도 고성능 반도체가 주를 이룰 겁니다. 뭐 GPU 같은 칩, CPU 같은 칩,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챗 GPT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대한 건물이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 진짜 컴퓨터만 잔뜩 깔려 있고요. 컴퓨터 위에 냉각 장치만 또 잔뜩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는 컴퓨터랑 냉각 장치밖에 없어요. 컴퓨터를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반도체밖에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이 메모리, 비메모리가 계속해서 깔려있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서버라는 녀석입니다. 서버 안에는 반도체가 잔뜩 있구나, 반도체랑 냉각장치가 잔뜩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공지능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서버의 특징이라면 인공지능에 더 특화된 반도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서버는 여러 가지 반도체가 쓰일 수 있지만 인공지능 서버는 특히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해주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인공지능 반도체는 누가 해주는 건데, 어떤 반도체인가 하면 대단히 특별한 반도체, 대단히 새로운 반도체가 아닙니다. 바로 기존의 반도체인데 가장 성능이 높은 반도체입니다. CPU 중에서도 제일 성능이 높은 녀석, GPU 중에서 성능이 제일 높은 녀석,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높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 범위에 들어가는데, 특히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속 제품을 내다 팔기 때문에 수익성도 높지, 판매되는 금액도 높지,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메모리 반도체 중에도 이 고성능 반도체가 또 몇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 하나가 HBM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낸드 플래시가 있고 디램이 있죠. 그중 디램 중에서도 가장 고성능 디램을 HBM이라고 부릅니다. 이 HBM이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더 적합한 메모리 반도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많이 팔리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디램 하면 뭐 DDR4, DDR5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HBM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예, 맞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DDR4, DDR5는 여러분 한번 집에 있는 컴퓨터 뚜껑을 뜯어보세요. 뜯어보시면은 메인보드라는 기판이 있죠. 이 커다란 PCB 기판 위에 가만히 찾아보시면 어딘가 CPU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찾아보시면 램이라는 기다란 부품이 있습니다. 이 램이라는 부품이 가끔 말썽을 일으켜서 컴퓨터가 안 켜질 때가 있어요. 그럼 램을 빼서 지우개로 닦아준 다음 다시 끼면 컴퓨터가 돌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램을 가만히 보시면 기다란 녀석인데 거기에 디램 칩이 여러 개가 박혀 있습니다. 여러 개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컴퓨터의 내부 구조는 CPU가 여기 붙어 있고 디램이 또 어딘가 붙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컴퓨터에 사용되는 디램의 규격을 DDR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디램이 또 어디에 있는가? 이 램에만 있지 않습니다. 또 어디에 있냐면 컴퓨터 안에 그래픽 카드라는 부품이 함께 또 이제 많이 쓰이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이 그래픽 카드가 좋은 녀석을 써야 게임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럼 이 그래픽 카드를 뜯어보면 여기에 이제 GDDR이라는 디램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더 위쪽에 보시면은 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GPU라는 칩이 붙어 있습니다. GPU가 여기 붙어 있고 디램이 여기 붙어 있고 따로 떨어져서 붙어 있네. 그러면 CPU가 여기 붙어 있고 디램이 여기 붙어 있고 따로 떨어져서 붙어 있고, 그래픽카드 안에서도 GPU라는 녀석과
GDDR이라는 D램이 따로 붙어 있네. 둘이 떨어져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GPU라는 칩과 이 GDDR이 서로 떨어져서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주고받는데 무언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서로 너무 떨어져 있어. 내가 일하는 이 회사 건물이랑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일하는 회사 건물이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서류를 주고받는데 계속해서 건물을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D램은 다 이러한 구조를 가져왔는데 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HBM입니다. HBM은 다소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딱 뜯어봅니다. 그러면 GPU가 여기 붙어 있고 D램이 따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D램이 없어요. 그럼 어디가 있는가? 바로 이 GPU라는 칩이요. GPU라는 칩 안에 가만히 보시면 GPU를 딱 뜯어보시면 이 안에 진짜 또 GPU가 따로 들어가 있고 그 옆에 D램이 탁탁탁 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HBM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HBM은 하나의 칩이에요. 하나의 칩인데 반은 GPU 그리고 반은 D램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진 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HBM의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 GPU 칩을 작동시킬 때 D램이 1개, 2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막 4개, 8개, 16개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많은 D램을 더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압축시켜서 붙여놓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GPU라는 칩을 딱 뜯어보면 GPU 역할을 하는 진짜 GPU 칩이 여기 반쪽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D램 칩이 수직으로 탁탁탁탁탁탁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적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여기에 사용되는 HBM이 굉장히 이제 고성능 GPU를 받쳐주는 고성능 D램인데 바로 이러한 녀석이 계속해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HBM 기술을 계속해서 주도해 왔습니다. 이 201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기업이 HBM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마이크론 혼자 생뚱맞은 고집을 부렸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우리는 HBM이라는 녀석을 만들겠다. 그래서 GPU라는 칩 바로 옆에 D램이라는 칩을 붙이고 그 D램 칩을 수직으로 탁탁탁 붙이게. 이걸 수평으로 그리면 기판이 하나가 있고 여기 GPU가 있고 옆에 D램 칩이 하나의 기판 위에 여러 개가 탁탁탁 붙어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이크론은 다르게 만들기 희망했어요. 마이크론은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여기 기판이 있고 여기 GPU 칩이 있고 그 옆에 D램 칩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 GPU 칩 위에다가 D램 칩을 탁탁탁탁탁 한 번에 다 수직으로 쌓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마이크론이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5년 동안 상용화를 못 시킵니다. 그동안 삼성과 하이닉스가 우리는 한 번에 다 수직으로 쌓지 말고 GPU는 따로 그다음 나머지 D램만 수직으로 쌓는 이 HBM 구조를 가지고 시장을 공략해서 이게 먹혀 들어가서 지금은 HBM 시장을 하이닉스랑 삼성이 점유율 95%를 갖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존재감이 없는 것이죠. 그 와중에 SK 하이닉스가 특히 이 기술을 빠르게 주도해서 유난히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HBM 관련 기술적인 격차가 막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사실 반세대 정도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반세대 가지고는 무언가 두드러지는 수혜 또는 피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함께 성장하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반에서 마이크론은 한 세대에서 한 세대 반 정도 뒤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마이크론은 좀 점유율 확보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뭐 크게 이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분명히 격차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전반적인 우리 산업의 관점,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비등대등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마이크론이 진행하려고 했던 GPU 위에 D램을 쌓는 이 공정이 상용화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마이크론이 접었습니다. 2018년에 공식적으로 접었고요. 우리도 HBM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는 2013년, 4년부터 HBM을 내놓기 시작한 데 반해서 마이크론이 2019년, 20년부터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술 격차가 5년에 달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줄여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칩을 다 수직으로 쌓는 방식을 삼성도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정도는 일단 HBM 중심으로만 확대해도 벅차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발전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기판 위에 GPU 칩이 반쪽을 차지하고 나머지 영역에 D램이 수직으로 딱딱딱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D램 칩이 하나, 둘, 셋, 4개 또는 6, 7, 8개 정도 8개 정도가 지금 거의 최대 수준이에요. 그런데 삼성 하이닉스는 더 쌓고 싶은 겁니다. D램을 더 쌓아서 16개, 20개, 24개 계속 늘려가고 싶은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요구하기도 벅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HBM 시장이 좀 커져가면은 어떤 기업이 또 수혜를 받는 건가요? 사실 HBM이 커지면 메모리 반도체가 더 빠르게 팔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다 수혜 범위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혜도 지난번 영상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혜도 이 직접 수혜가 있고 간접 수혜가 있고 또 수혜 폭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수혜 폭이 유난히 큰 녀석은 바로 수직으로 쌓는 영역. 이 어떻게 하면 디램 칩을 수직으로 쌓을까? 이 수직으로 쌓는 영역에 좀 더 아무래도 수혜 영역이 몰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요. 뭐 대표적으로 PSK 홀딩스 같은 기업도 있고 또 뭐 제우스 같은 기업도 있고요. 몇 개의 기업들이 더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한미반도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확실히 장비주들이 우선시 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분명히 이 네. HBM 관련해서도 네. 소재 부품단에 수혜를 받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디램 칩을 수직으로 쌓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 이 말로 뭐 듣기는 쉽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칩의 두께가 보통 0.7mm. 그런데 이 칩을 수직으로 쌓기 위해서는 이 칩을 굉장히 얇게 갈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얇게 가는가? 두께를 30분의 1에서 50분의 1 수준으로 갈아버려요. 그게 얼마나 얇은데 우리 이 몸의 세포 있죠. 세포의 이 크기보다 세포의 직경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얇은 두께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거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장비랑 소재가 많이 쓰여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아직은 일본 기업들이 좀 독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블로그에 네네. 이 반도체 관련 뉴스 중에 믿으면 안 되는 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 그거 이제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2나노미터 공정을 먼저 개발했다. 아니면 EUV 장비를 뭐 앞서 도입했다. 아니면 삼성전자가 뭐 수율이 80%를 달성했다. 뭐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 와 이제 간다 하면서 막 특히 이 구독자분들께서 보다도 좀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러한 걸 좀 주입하다시피 막 강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2나노 성공했으니까 여기 주목하세요. 관련주 이거 사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문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분명히 TSMC보다 먼저 개발했지만 3나노는 지금 TSMC가 다 가져갔죠. 3나노 성과를 거의 못 내고 있고 고객사가 몇 개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소식이 들리지 않는 데 반해서 TSMC가 수주 물량을 싹 다 뺏어갔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삼성전자가 3나노를 먼저 개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파운드리는 생태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사이에 뭐 디자인하우스 같은 기업이나 아니면 에스코트 서비스 같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탁탁탁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싹 빼놓고 뭐 수율 이야기만, 뭐 2나노 먼저 했어요 이런 이야기만 기사에서 강조를 하고 유튜브 영상에서 막 강조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 파운드리 산업의 생태계는 더욱더 복잡하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약간 기사를 좀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 워낙 사실 반도체가 네. 저도 공부하면서 참 다른 산업에 비해서 너무 많이 어렵다. 예. 공부할 양도 많고 네. 뭔 놈의 기술은 이렇게 또 어렵고. 네. 근데 대표님은 항상 볼 때마다 느끼지만 그 어려운 반도체 산업을 되게 쉽게 풀어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 어려워하시던데. 근데 네. 그 반도체를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네.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네. 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뭐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구조인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오늘에 알려주신 또 인사이트가 분명히 네.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부터가 큰 네.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 아시는 내용인데 굉장히 겸손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랜만에 우광재 대표님 모시고 반도체 관련된 인사이트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대표님과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얘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그 대표님의 또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놀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복 되세요. 감사합니다.